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님. 시시각 변하는 국제관계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갈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죠. 한판 클래스 월간 김준영 시간입니다. 오늘 그 제주도에서 출장까지 가셨는데 오늘 방송에서 또 급히 서울로 올라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영 한동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셨죠 오늘? 네, 그리고 또 모레 제가 미국을 갑니다. 아, 굉장히 바쁘시네요. 근데 미국에는 어떤 일로? 2년 만에 첫 출장인데요. 예, 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건데요. 거기 뭐 전략회의도 있고 CSIS의 전략회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박영선 전 장관이 CSIS에 있는데 만나십니까? 그러면? 가면 뭐 약속은 안 했습니다만 가면 뵙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모신 이유는 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그러니까 COP26. 네. 어제 가장 큰 뉴스가 됐었는데 네, 네. 미국과 중국이 같이 안 할 것 같았었는데 이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 공동선언을 깜짝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뭐랄까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회의가 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COP는 이렇게 풀어보면 Conference for Parties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름 치고는 굉장히 무미건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사국이에요. 관련된 국가들의 컨퍼런스다 이런데 이게 왜냐하면 유엔의 모든 국가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기후 변화잖아요. 예. 그래서 유엔이 중심이 돼서 가능한 당사국 다 모여 하는 거고 1회부터 지금 26회라서 COP26 아하. 교토 의정서가 3이었고요. 아하. 파리 기후 협약이 21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름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근데 그 제 한 번 더 생각에는 만나면 27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197개국이죠 이번에는. 아하. 그러니까 다음에 27이 되겠죠. 아하. 근데 저는 매년 하는 겁니까? 원래 이게 작년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매년 하지는 않는데요. 아하. 꼭 그렇게 매년 하는 건 아닌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 혹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지 카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관찰하고 아니면 경찰하고 모니터링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석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그 유명한 그 교토 의정서라든지 파리 협약이다 여기서 기원을 했던 예, 거군요. 예.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깜짝 발표한 내용을 보면 메탄가스 감축 계획도 세우고 산림 파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 또 양국이 실무 그룹을 꾸려서 내년 초에 가동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 뭐랄까요, 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분명히 깜짝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왜 깜짝이냐면 지금까지 너무 안 맞았거든요. 둘이 미국과 완전 중국이. 예, 엄청나게 싸우다 처음으로 협력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점에서는 굉장히 깜짝 뉴스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이제 이게 지금 그 회의가 정상회담은 끝났고요. 예. 그 다음에 한 2주간의 이제 문안을 맞추는 아니죠. 환경 관련 장관들이 지금 문안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예. 제가 오기 전까지도 봤는데 아직까지도 아직 그 점 사인을 하는 거, 이 줄이는 거에 대해서 초안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쪽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까지 가느냐. 그거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정도로 또 아직까지 한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총 결의한 어떤 모든 나라들이 동의하는 어떤 수준의 내용이 아직 공개가 안 된 거군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자체만 그냥 뭐 얘기한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1위 국가와 이 탄소 배출 2위 국가니까요. 예, 그리고 예. 지금까지 대만 문제고 뭐 모든 것에서 그리고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G20에서도 중국하고 러시아, 인도, 사우디는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 참여에서 두 국가가 협력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마저 안 나왔으면 대실패라고 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인데 생각보다는 지금 좀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반인 입장에서는 맨날 이런 회의하고 좋은 맨날 얘기- 뭘 발표를 하는데 좋은 얘기는 다 뭐 들어가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맨날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거기 또 뉴욕 회의에 그레타 툰베리가 갔죠. 네네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뒤에서 노려보는 사진이 되게 유명했었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기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천도 안 하고 뭐 하냐고 아주 대놓고 그때 아주 비난을 했었죠. 그래서 그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도 함께 노력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의지를 보이겠다는 건 그냥 공부 열심히 해볼게요. 요거지 공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되려면 예.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WTO가 힘이 없어졌습니다만 WTO가 국제기구 중에 그래도 강하다고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잘못됐을 때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반덤핑. 그다음에 우리가 안보리 그 상임위원회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COP는 아직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제적 압력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또는 망신이라든지 안 지키면 예. 그 정도 가지고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 특히 지금 중국이 최근에 석탄 문제 때문에 발전 문제가 되니까 예. 당장에 석탄 제로를 할 만한 이게 지금 국내 정치의 사활을 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쉽게 약속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이렇게 하고 와서 뭐 하겠다라고 탄소 중립 조금만 발표하면 또 언론에서는 산업이 남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난감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 계획 자체가 철회될 위험도 있고 이게 네. 전 세계적인 합의를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미중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는 지금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위기의식은 다 함께 하고 있는 이게 거죠. 생각보다 가속이 너무 너무 붙어서 빠르니까요. 예. 지금 여기에 있는 초안을 해도 음. 이게 이제 2.5도 2.7도에서 내리겠다는데 이걸 합의한 걸 다 제대로 실천해도 2.4까지밖에 안 됩니다. 1.5까지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하더라도 2030년까지 지금 2.4까지밖에 못 내린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좀 그 특별한 것은 이제 중국에도 기후 특사가 있었고요. 셰전화. 네. 또 미국의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가 있었어요. 이건 그러면 이제 관련한 회의를 하는 각국에 파견된 뭐 유엔 대사 느낌인가요? 지금 사진도 나가고 원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장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각 두 나라에. 분은 그런데 이제 미국은 EPA라 그래서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입니다. 음. 그러니까 장관급이 아니고요. 환경청? 환경청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기후대 워낙 심각하니까 나라와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도 관계니까. 북한 특별대사라든지 인권 특별대사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또 거물급 정케를 했기 때문에 네. 중국도 이분이 워낙에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상에서도 협상을 한 환경 협상의 전문가입니다. 셰전화. 시젠화가요. 그런데 이분이 그 대사로 임명된 건 원래 2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카운터파트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각 나라가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는 방향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제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좀 뭔가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유엔에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권을 뭐 산다든지 다른 국가에 준다. 이것도 사실 제대로 지금 합의가 안 일어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무역 제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예 수입 금지를 시킨다든지 네네.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특히 이럴수록 미중이 이 어떤 의미에서 서로가 협력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미중의 경쟁 상태니까 더더욱이 협력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 자국 내 기업이 있는데 네. 이제 탄소 중립을 실행하지 않고 가격을 싸게 만든 기업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자기 나라에 들어왔을 경우에 네, 네. 그런 외국 기업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물린다든지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예, 그렇죠. 탄소 중립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어떨 때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면 네. 좀 국제적인 흐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위기가 계속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관건은 미중 경쟁인데요. 최근에 제가 미중에 대한 웨비나를 국제회의를 해보면 예. 중국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한결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를 때리면서 어떻게 기후협력 같은 데서는 협력하자 그러냐. 미국이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고 적대관계도 한다는데 중국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면서 기후협력에서는 협력하자는 말이 도대체 앞뒤가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렵네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COP26에서 그 우리 정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회담이라든지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만남
이 부분도 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였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여기까지 가서 꼭 그렇게 만나야 됩니까? 저는 뭐 그렇게 뭘 또 안 만나면 외교가 실패 같고 뭐 지나치면 관계가 악화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히려 집중을 하고 기후 협약에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긴 한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과감한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거를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놓여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후 깡패란 오명을 계속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가 기후 깡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발전소 수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탄소 배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 와가지고 사실 탄소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걸 실천해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산업 구조도 바꿔야 되고 뭐 예,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 발생하겠죠. 하다못해 화력발전소 폐지하면 충남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러면 충남에 화력발전소를 돌리기 때문에 충남에 특별하게 예산을 더 많이 줬던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둬들일 경우에 부딪히는 저항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말은 쉬운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회의입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때부터 원래 얘기가 된 겁니다. D10이라는 이름으로 했죠. Democracy 10.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만드는 걸 잘 보시면요. Five Eyes, Quad, 그렇죠? AUKUS 3, 4, 5, 7, 10, 뭐 또 쿼드 플러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이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스포크 전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 그 맞춤형이라 그래서 과거와 같이 모든 기구를 모아서 예를 들어 반소 전선을 했던 냉정과는 달리 예.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예. 이슈별로 모여야 된다는 것이요. 아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 같은 경우는 파이브 아이즈고요. 그다음 군사 동맹이 가까운 건 오커스고요. 근데 이 지금 말하는 D10은 소위 말하는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문제. 바이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D가 없다. 그러니까 디마크라시일 때는 없다. D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D10이지만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초청이 된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선진국 G7에다가 인도, 한국, 호주 이렇게를 더 하는 거라서 지난번에 영국에서 모였던 멤버대로 영연방좀 빼고 멤버대로 모이는 건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G7은 사실 일본 빼고는 우리가 다 우리를 넣어서 G10이나 G9으로 가고 근데 일본의 반대가 워낙 셉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초청이 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건 그거의 어떤 대안이라 그럴까요? 다른 형태가 아마 D10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 교류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역할로도 진전되게 될까요?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권위주의 대응이나 인권은 지금 말씀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한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디마크라시 이 회의를 하는 거 하나가 부패 척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반칙 행위하는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제 공급망 이 질문이었어요.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 회의 주재하면서 이제 전 세계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뭐 국방 비축분까지 방출하는 것을 검토한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요소수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일에 어떤 재발을 막고 있다고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미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진단을 먼저 했는데요. 예. 미국이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 하면 마스크를 처음에 마스크 대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때.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 그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은 그 이익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다 전량을 예를 들어서 중국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걸 똑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전략 물자는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3M이라는 유명 기업에게 마스크를 생산하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까 GVC를 다시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메스틱 밸류 체인의 전략 제품에 대해서는 이것을 육성해야 된다. 그런 사실 차원이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회복하면서 중국은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그게 인도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인도가 인구나 지금 경제 발전 형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도 그 흐름에 같이 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 의문보가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즉
뭐 이번에 대선이 또 다가오니까 네. 뭐 젊은 층의 보수적인 생각도 그렇고 중국을 최대한 멀려고 미국만 딱 붙으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도 좀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예, 좀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제가 워낙에 이제 좀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면 당신은 왜 이렇게 미국한테만 비판적이고 중국한테는 가만히 있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전문가라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중국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물으면 제가 중국한테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30%에 가깝고요. 수출이 예, 수출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은 거의 세계 모든 나라의 흑자를 받고 있는데 한국한테만 적자입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무역 총액을 기록한 이유로 다 하면 중국 빼면 우린 적자고요. 중국을 집어넣으면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주의 국가도 아닌데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돌아와라. 이 디커플링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30%에 대한 이 부분은 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드 때처럼. 그러나 이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흑백론으로 친중이냐 친미냐 끊고 인도 대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도요. 네. 미국도 첨단 기술은 디커플링이 가능한데 밑에 한 70%의 제조업, 중국이 전 세계 거의 30%의 생필품을 공급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훨씬 더 책임 있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계 경제가 서로 상호 상호 의존이죠. 의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네 보니까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게 하고 근데 서로 미국 단절할 요즘 수 없게 하고. 부르는 여러 가지 미팅들에 자꾸 참석을 하다 보면 예,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좀 준비를 서로 하고 하는 건지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D10이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진보 정부에 또 숙제가 하나 던져졌다.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쿼드라든지 예. 파이브 아이즈 같은 거에서는 저는 그 군사적 성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데요. D10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D10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미얀마의 군부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못하고 있고 아세안 국가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오히려 참석해서 우리도 중국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본은 왜 인정을 안 했습니까? 그 군부하고 사업이라든지 경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렇군요. 실리적인 걸 따졌을 네, 때. 실질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번에 참 신기하게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으니까 중국과 앙숙이 되는 호주가 또 이제 요소수를 공급을 해줘가지고 이제 군수성기로 오늘 또 공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급망 문제도 보면 굉장히 밀고 당기는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나 좀 전략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그래서 세 가지 대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제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을 옛날같이 돌아가자. 물론 미국의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예. 다시 상호 의존을 해서 서로 돕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예. 그다음에 이제 DVC라 그래서 도메스틱 밸류 체인에서 이제 자기가 자급자족을 가지는 중국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살아남는 건데 우리는 이제 세 번째 RVC라는 게 있습니다. Regional Value Chain이라 그래서 지역에 지역에 맞는 국가들과 우리가 그런 연대들을 플랜 B로 만들어놔야 사실 DVC는 이 미중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RVC가 우리가 조금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이 작은 고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중일이 협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넓힐 필요가 있고 아하. 그 대상이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유럽이 사실 우리와 할 수 있는 지역을 좀 넘어서긴 하지만 그 알이 제3지대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에서 삼지대가 필요하네요. 근데 한국과 일본은 또 그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부장 문제가. 소부장 문제가 걸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의 외교안보 협의체 오커스 네네.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3자 협의체 화가 났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을 만났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좀 화해를 좀 했던 건가요? G20에서 바이든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 전에도 뭐 계속 이제 좀 설득하려고 했는데요. 예. 로마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어설펐다. 품위 있게 처리되지 않았다. 해서 이제 좀 달랬습니다. 바이든이 사과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호주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여러 번 마주쳤는데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고요. 예. 아직까지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잠수함보다 근본적으로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오커스가 영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브렉시트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영국은 또 여기 항공모함까지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에. 그러면서 중국이 중요해지면서 미국의 초점이 아시아로 가버리고 그다음에 영미동맹만 싸고 돌고 그렇게 되면서 EU 특히 EU에서 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상당히 지금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비판하는 데는 동참하지만 과연 이들은 어디에서 연대를 찾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와 이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새 주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그 독일. 네. 그리고 실제로 나토라든지 요새 방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문 앞에서 예. 상당히 많이 우리와 연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G20 회담 갔을 때 굉장히 바빴다고. G7 때도 그랬고 G7 이거는 때도 그랬고. 소위 예. 말하는 그냥 뭐 소위 말하는 국뽕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많이 보면 4차 산업 시대에 많이 보면 15개. 적게 보면 10개쯤 된다고 봅니다. 예. 그중에 한국이 보통 이제 물질,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이 네 가지인데요. 그중에 우리가 물질은 이제 히토류 같은 걸 의미합니다. 세 가지가 우리가 세계 5위 안 또는 5위권을 평균적으로 5위권 정도. 우리가 예.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길목을 다 잡고 있어요. 아하. 일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 일본 4개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더 훨씬 더 초조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연관해서 미중의 그 압박이 있을 때 이걸 완충시킬 수 있는 제3지대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서 저는 유럽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판 클래스 월간 김준영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또 취해 우리 대한민국 외교 전략에서 얘기 듣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 갑니다. 한판 클래스 월간 김준영 시간입니다.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외교 전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중권 학생과 김성애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두 분께 하나씩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애 학생부터. 예, 그 오늘 나왔던 얘기라서 이거 사실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좀 확신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윤석열 후보가 현재 하는 방식의 종전 선언은 반대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오늘 외신 기자 클럽 간다면서. 예,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전 선언만 먼저 할 경우에 정전 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 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쉬워서 비상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이 작용할 수 있어서 지금 종전 선언하는 거 반대하고 현재 상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계속 그 논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예. 이제 종전선을 해도 된다고 입장이고 이제 반대쪽에 나오는 대표적 논리가 그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싱가포르 회담의 마쿠에서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마쿠에 두 가지 약속을 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두 번째가 종전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한미 그 군사훈련 취소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종전선언은 가지고 있다가 참모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지금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때 참모들이 정전체내 무너지고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이게 미국의 강경파들의 이 반대 논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종전선언 했다가 이제 평화 조약까지 가는 기간이 그렇죠. 한목에 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평화 체제로 간다면 유엔사 문제라든지 만약 조약 마지막 그러니까 미군 철수 문제랑 연결될 수 있어서 될 수 그런 있죠. 거죠? 입구에서는 예. 그 마지막에 그걸 평화 조약을 한다면 이제 적대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예. 종전선언부터 그런 걸 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거냐 뭐냐면 미군 주둔은 이것은 상관없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그 평양 회담을 하기로 전에 우리 특사가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군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미군 철수 주장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반대 의견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북한의 조건하고 네. 종전선 협정을 위한 조건하고
미국의 조건은 뭔가요? 그리고 미국은 뭐 그 할 의향은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상 미국은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거의 없죠.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그냥 30%대까지 내려갔고 지지율이. 지금 버지니아 주 다 이길 거라고 몇 달 전만 해도 10% 정도 이기고 있다가 뒤집어졌습니다. 아하. 1년이 다 가 오히려 중간 선거에 중간 선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딱 1년 남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쉽사리 뛰어들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중국 때리기와 북한 때리기는 그게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전선을 해준다는 게 양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종전선은 사실상 양보는 아니거든요. 그 자체는 서로 전쟁 안 하자는 건데 이걸 상을 준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미국 내부에서는 인기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정치적 선언이면 힘도 없는데 왜 하냐? 이게 또 다른 반대편의 비판인데 예. 제 생각에는 좋은 분위기로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를 달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줄 수가 없기 없다. 때문에 저는 쉽게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좋은 분위기를 넘어가는 현상 관리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그냥 하라고 그냥 놔두지. 어차피 들기 힘들 텐데라고 썼는데 네. 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스라테프트 조약 얘기를 하고 오늘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그다음에 이제 자리에서 관훈 토론에서는 뭐 그 일본은 뭐 우방이 믿을 수 있는 우방이 아니냐. 아니다. 네. 이런 식의 사실 그 국가 지도자는 사실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런 발언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민족주의적 이념, 대립적 민족주의 이념에 좀 사로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지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수사지 한 국가 지도자서 책임 있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나가는 태도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가서 열심히 혹시 기회가 있으면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 예. 그분이 워낙에 인권 문제라든지 예. 그 뭡니까 그 저는 못 봤는데 그 KBS의 그 뭐죠? 그 드라마를 정주행했다 할 정도로 한국 문제나 그 한일 그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는 전제하에서 아마 한 것 같고요. 예. 뭐 저도 책에서는 그럼 뭐 국가 지도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책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 미국의 몇 가지 배신이라고 이런 제목을 달았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은 한반도 분단을 1953년으로 얘기합니다. 1980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48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45년, 48년 얘기하지 않거든요.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얘기하시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겁니다. 선샤인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으니까 했었으리라고 보고요. 예.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 일본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아마 우리가 지금의 일본의 태도가 워낙에 사실 우리는 일본하고 지금 그 회담을 하자는 건데 협상을 하자는데 일본은 항복하고 오라는 얘기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들을 아마 의식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내 현안 얘기는 여기서 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성과를 홍보를 했습니다. 이제 세계 정상들이 우리를 높이 평가했다. 아까도 교수님께서 이제 국뽕 정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을 다졌다. 그래서 그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 이거 말씀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예, 비세그라드는 이제 그 헝가리가 사실 헝가리 첫 번째 열린 이 4개국 그러니까 헝가리, 체코, 폴란드 그다음에 슬로바키아인데요. 예. 그 했던 도시가 비세그라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참 익숙치 않는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제가 사실 뭐 헝가리나 아니면 이 폴란드 대사도 만났었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동유럽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아하. 동유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약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기는 동유럽도 아니다. 과거 이제 소련 냉전 시대 잔재. 실제로 위치도 그렇다. 자기들은 중부 유럽이다. 중부 유럽이다 그럽니다. 아하. 그리고 실제로 폴란드는 그 내부에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자기들의 제3의 지대입니다. 뭐냐면 EU와 러시아와 그 사이에서 한 국가로만 있기에는
이 4개국이 일종의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협력하자라는 거고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폴란드가 농업도 좋고요. 그다음 기술. 예를 들어서 과거의 동유럽 국가 중에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기초과학이 있는 헝가리. 그다음에 아까 말한 폴란드는 인구라든지 땅덩이가 꽤 크고요. 예.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또 우리가 손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또 실리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제 화제를 모았던 게 교황을 만났습니다. 네. 교황을 만나서 대통령이 이제 그 방북 교황 북한을 좀 방문해달라 이런 말씀 사진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교황이 또 우리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밝으신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황이 북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을까 네. 질문하시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뭐 종전선언이나 그다음에 이 교황의 북한 방문은 첫 번째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본인이 또 카톨릭이시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의 교황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진보적 생각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 또 한국을 워낙 좋아하시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는 않는데요. 교황 카드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깝다는 게 무슨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쓰는 카드보다는 이렇게 잘 돌아갈 때 부스터 역할을 할 때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카드. 지금 이거 패전 처리잖아요. 지금. 아니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뭐 이를테면 그런 거라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교황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임기 따뜻할 초에 때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따뜻할 때 가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북한 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대규모 수행단을 받아들이기가 북한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군요. 시기적으로 좀 나중에 좀 가면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얘기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오는 16일이죠. 최초로 이제 화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의제가 등장할까요? 글쎄요, 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1년이 되도록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 물론 알래스카에서 만나고 뭐 제네바에서 또 쭈리에서도 만나고 지금 또 뭐 외무장관 회담하고 다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대통령은 처음 만나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소위 말하는 G0다 이거 G2가 아니라 예. 도대체 리더십 자체를 주지 않았을 때 전 세계가 불안해하는 부분 이 양국에게 다 부담이 저는 됐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나왔던 문제들이 다 나올 수는 있는데 뭐 대만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대만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핫라인.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지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 예상치 못한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영사관 폐쇄했다. 휴스턴과 청도. 근데 이거는 이제 국무부에서 저기 부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얘기되지 않았다는. 제가 보기엔 구체적인 얘기보다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뭐냐면 알래스카가 특히 그랬는데요. 상대방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상대방이 자기 얘기만 했는데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여전히 상대방을 비난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서로에 대한 비판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좋은 예고편이 된 것이 아마 저는 COP26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탄가스 문제를 같이 예. 좀 줄여가자. 예. 같은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그래서 한번 반반 섞이지 않겠나.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얘기와 예. 어떤 부정적인 서로에 대한 얘기를 비판 아마 반반 하게 될 섞일 것이다. 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 미중 정상회담 안에 이제 북한 문제가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그 3C를 얘기했을 때 이제 컴피티션, 코어퍼레이션, 그다음에 컨프런테이션 이제 복합적 관계다고 이제 블링컨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코어퍼레이션 영역에서 세 가지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방역, 팬데믹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세 번째가 핵 확산 금지였습니다. 그 핵 확산 금지 일한 거 북한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늘 이제 중국한테 이제 협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될 수는 있어도 지금 이 많은 이슈 중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북한 문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아마 포괄적인 정도의
짚고 넘어가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군요. 이제 관심 포인트는 대만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언급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그렇죠. 할 텐데 이제 바이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 대만의 바위처럼 단단한 약속을 했다. 그전에 이제 대만이 차이잉원 통통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참 재밌는데 사실 이제 심각한데 재밌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뭐냐면 서로가 지금 현상 변경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는 왜 저기 중국 그라는 것을 일체를 왜 분열주의를 자꾸 자극하느냐 이 미국을 욕하고 원차이나 팔러시를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마치 중국이 무력 시위를 하면서 침공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중국을 비난하는 형국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타협적인 건 뭐냐면 이 두 개를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원차이나를 계속 지지한다. 중국은 그런 하에서는 침공하지 않겠다라든지 예.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제는 대만입니다. 타이완이 지금 시진핑 체제가 갈수록 이 중국 민족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 대만 문제 등장하니까 아예 옛날에 홍콩한테 하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죠. 통일을 하더라도 뭐 사유재산 다 이. 근데 지금 홍콩 하는 짓을 보면 대만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자꾸 그 야욕을 드러내니까 자꾸 빨리 오히려 이 위기를 조장해서 미국을 여기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 3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들이려고 해서 지금 미국 상하오 의원들이 지난 9일에 맞습니다. 미군 네. 수송기 타고 대만만 갔잖아요. 네. 이게 중국이 난폭한 대전 간섭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있었거든요. 군사 고문단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계속 여론화시키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사실상 미군이 주둔해 왔다. 예. 그런데 그 원차이나가 저 대륙의 차이나를 의미하는 건 맞는 건가요? 미국의 공식 입장이? 그렇죠. 왜냐하면 국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엔 1970년에 유엔에서 쫓아내고 사실 중국을 받아들일 이후부터 그거는 계속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의 한계를 자꾸 건드리는 거죠, 미국도.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를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냐.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또 트럼프는 처음에 대만을 먼저 전화해서 자극을 했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닌데 부인할 수도 있는 개연성을 자꾸 보여서 중국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어쨌거나 합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들의 타임테이블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지만 50년, 100년 안에 무력을 쓰든 뭐 합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쪽으로 등을 돌렸을 때 제일 허전한 것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죠. 특히 전체를 중국과 전체의 한판을 벌리는 미국의 군사 전략과 특히 국방부 쪽에서는 이게 옛날에 일본을 불침 항모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 대만이 미국에게는 불침 항모다. 그렇게 보거든요. 미국이 거리가 머니까 아무리 항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죠. 그게 중국의 반접근 거부 전략이 요새 중국이 쓰는 미사일들이 대부분 그걸 무력화시키는 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만이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여론을 이기기만 한다면. 네,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평화 프로세스를 가서 남북한의 관계가 좋아져서 주한미군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 이유 중에도 포함시킬지 있지 않느냐. 실제로 북한에서 비공식 상상에서는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처럼 미국하고 동맹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니까 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컨대 대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할 텐데 네. 어떤 뭐 뉴스를 보니까 이미 중국이 뭐 미국의 이 지역에서는 적어도 미국의 군사력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수준으로 확장되느냐의 문제인데 전 개인적으로 대만이 충돌하면 그야말로 전 세계적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군사 무력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고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한국이 한반도가 오히려 훨씬 기싸움하기가 좋지 대만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굉장히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싸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딴 데 가서 싸우면 되잖아. 예, 딴 데 가서 싸우면 좋겠고 일단 그 북한 얘기를 다시 해보죠. 그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예. 수령에 등극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이제 북한에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고 김정일과 그 김일성의 흔적은 약간 지우고 어떤 김정은으로 위상을 이제 수령의 위상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조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홀로서기를 하는 거고요. 혈통을 강조했었고 형토를 강조했었는데 지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지우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8차 전당대회에서 초상화가 없었거든요. 초상화가 없어졌더라고요. 김정일하고 김일성 김일성의, 초상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그 시점이 뭐냐면 권력을 거의 공고화했다고 보는 시점입니다. 김정은 그때부터 체제. 위대한 영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좀 출발을 했고 이제 최근에 와서 수령이 근데 김정일도 생전에는 수령이 아니었거든요. 예. 아버지를 의식해서 김일성을 의식해서 어허. 지금 생전에 쓰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전체적인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수령을 중심으로 김정은을 중심으로 돌파하겠다. 훨씬 더 1인 집권 체제를 강화하겠다. 또 미국과 이게 틀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허리를 졸매고 같이 단결해서 가겠다는 것에 아마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김정은주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김정은주의가 지금 시진핑처럼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계속 발표하는 게 대중제일주의, 위민사상이라고 하죠. 위민헌신, 위민사상 이렇게 이제 노동신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국민이, 인민이, 대중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아마 김정은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으로 그래서 김정은주의로 아마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민적인 수령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김일성주의는 뭐 주체 사상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은 선군 정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선군 정치. 그 사회주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사 위주니까. 우리 그렇죠. 항상 사회주의는 군사적인 것에 대한 정치적인 것의 우위인데 이걸 맞습니다. 뒤집어 놓은 거고 이러면 위민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김정은이 약간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 네. 이제 이설주 데리고 나온다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공사 현장 가가지고 네. 사고로 무너진 공사 현장 가가지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렇죠. 사과하고요. 어. 네. 이런- 경제 실패했는 것, 경제 인정하고. 오견을 인정하고요.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강화될 네. 건가요? 그럼 그건 하나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집권 체제를 하면서 이제 반사회주의제 그 하나가 국가제일주의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도 민족주의입니다. 음. 북한도 민족주의를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사상 강화하고 한류 침투 이게 한류가 세구나. 탄압하고 이런 예.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을 탄압하는 의미에서는 양동 작전이죠. 한쪽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한쪽에 사상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물결을 차단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운동처럼 되어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BTS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아니 생각을 뭐 다 보고 있던데 그 다 보고 탈북자들 있을 텐데. 만났는데 뭐 우리나라 그 뭐죠 아이돌 그룹들 이름 달달달달 외우고 팬도 예. 있고. 자, 오늘 그 또 문정인 전 특보가 이제 중국 올림픽, 그러니까 동계 올림픽이죠. 내년 네네. 초에 있을. 그래서 이제 사자 종전 선언 지지 시 차기 정부도 못 뒤집는다. 뭐 이런 말씀도. 차기 정부도 뒤집을 수 없다. 아, 뭐 이런 예, 말 예, 예. 하시면서 이제 사자 종전 선언을 해라. 예, 예. 그리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바이든이 오면 김정은 초청하기도 쉽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 내년 그 중국 그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이게 뭔가 좀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베이징 올림픽에 북한이 현재로서는 참가 자격이 없는 상태죠. 네네네. 오늘 아침에 만나 뵀었는데요. 제주에서. 예, 제주에서 예, 제주에서 뵀는데요. 그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이 얘기를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문정인 교수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분위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근데 실제로 아까 말한 북한의 입장이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마 모든 시나리오가 잘 작동한다는 전제하에서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네, 네. 예, 이렇게 말씀. 아니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좋은데 있으면 사실상 이 다 끌어내는 미국도 끌어내야 되죠. 음, 북한은 지금 조건부죠. 음, 그다음에 중국도 사실상 근데 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미국이 자기들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이미지를 사실 뒤집을 수 있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북한 문제에 협력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중국으로서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네, 있고 근데 우리도 그걸 이용해야 되고. 국민들은 피곤하거든요. 막 기대 걸었다가 좌절하고 기대 걸었다 좌절하니까. 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월간 김준영.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